안녕하세요.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자료는 장신회 작가의 호감 가는 말투에는 비밀이 있다예요. 네, 무려 300개가 넘는 기업에서 강연한 소통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전 노하우가 아주 꽉 차 있죠. 사실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일이나 관계에서 가장 힘든 게 결국 말 문제잖아요. 아, 정말 그렇죠.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반대로 꼭 해야 할 말은 못해서 막 혼자 끙끙 앓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소통의 기술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해는 줄이고 관계는 살리는. 맞습니다. 특히 말을 잘한다는 게 과연 뭘까? 이 고정관념을 한번 제대로 깨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점이네요. 이 책이 흥미로운 게 단순히 이렇게 말하세요 같은 화술팁만 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 오히려 대화의 성공이 내가 말하는 시간과 반비례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진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와,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에 딱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대로 듣고 질문하는 법. 두 번째는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현명한 거절의 기술. 아, 이거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의 분위기를 읽고 전략을 짜게 해주는 감정의 사분면 활용법입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면 소통을 보는 관점 자체가 확 달라지실 거예요. 와, 말하는 시간과 성공이 반비례한다니 시작부터 제가 가진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데요. 책에 나오는 그 통계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거요? 영업사원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실적이 아주 좋은 영업사원은 고객이랑 대화할 때 평균 12분 정도만 말하는데 실적이 낮은 사람은 무려 30분 가까이 말을 한대요. 거의 2배가 넘게 차이 나네요. 이건 정말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출발점이에요. 책에서는 인지 필터랑 감정 촉발기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인지 필터요? 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스펀지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각자 가진 경험, 지식, 편견, 그리고 그날의 감정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듣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감정 촉발기라는 건 일종의 지뢰 같은 거예요. 지래요? 네, 우리 모두 경험해 봤을 거예요. 누가 어떤 단어를 썼을 뿐인데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는 순간이요. 아, 잊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누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라거나 요즘 애들은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도 이미 딱 방어막을 치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듣기 싫죠. 말을 많이 할수록 이런 지뢰를 밟을 확률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아, 그러네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길게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중간에 딱 꽂히는 단어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필터링 해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말을 줄이는 대신에 질문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책에 나오는 그 과일 가게 일화가 이걸 정말 제대로 보여주죠. 아, 이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네네. 손님이 와서 배 한 상자에 얼마예요? 라고 묻는 똑같은 상황에서 세 명의 주인이 각기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주인은 그냥 4만 원입니다. 아주 달고 맛있어요. 이렇게 사실만 말하고 끝내요. 결과는 당연히 못 팔았죠. 전형적인 정보 전달형 대화죠. 내 할 말만 하고 관계를 만드는 데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주인은 한 단계 나아가요. 어떤 배를 찾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네. 그랬더니 손님이 새콤달콤한 배를 원한다는 답을 듣고 거기에 맞는 배를 추천해서 파는 데 성공하죠. 여기까지도 꽤 잘한 거죠. 근데 진짜 고수는 세 번째 주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왜 새콤달콤한 배를 찾으세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봐요. 바로 그 왜라는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거죠. 맞아요. 그 질문 덕분에 임신한 며느리에게 줄 선물이라는 손님의 말 뒤에 숨어있던 진짜 욕구를 발견하게 돼요. 아, 그러자 단순히 배를 파는 걸 넘어서서 임산부에가 좋은 비타민이 풍부한 키위까지 추가로 추천해서 더 큰 매출을 올리게 되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첫 번째 주인은 배라는 물건을 팔려고 했고, 세 번째 주인은 며느리의 건강을 챙기고 싶은 시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질문 하나로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와, 이게 바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질문의 힘이에요. 책에서는 이걸 아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로 도요타의 5번의 왜,
Five Whys 분석법을 소개해요. 아, Five Whys 이거 유명하죠? 네, 정말 강력한 기법이죠. 책에 나온 사례를 보면 건물 외벽이 자꾸 더러워진다는 문제에서 시작해요. 첫 번째 왜를 던지죠. 왜 더러워지는가? 네. 답은 제비 분비물 때문에. 여기서 대부분은 그럼 제비둥지를 치우자거나 외벽 청소를 자주 하자고 생각할 텐데 이 기법은 계속 파고들더라고요. 그렇죠. 두 번째 왜 제비가 많은가? 제비 먹이인 거미가 많아서. 세 번째 왜 거미가 많은가? 거미 먹이인 날벌레가 많아서. 네 번째 왜 날벌레가 많은가? 밤에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벌레들을 끌어모아서. 아, 결국 빛까지 가는군요. 그래서 다섯 번째 왜를 통해 도달한 최종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놀랍게도 창문에 커튼을 단다 였어요. 와, 외벽을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저렴한 해결책이죠. 이처럼 표면적인 문제에 왜? 라고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강력한 도구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만약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다가 결국 어떤 사람의 실수로 결론이 나버리면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 사람을 탓하지 마라. 네, 누가 실수를 했는가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실수를 유발했는가라고 질문의 방향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비난이 아닌 진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질문의 힘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상대의 진짜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 그런데요, 만약 그렇게 해서 상대의 필요를 파악했는데 제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죠? 아, 좋은 의도로 대화를 시작했다가 거절이라는 이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순간 공들여 싸운 대화가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 소통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 중 하나죠. 책에서는 우리가 거절을 잘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 심리적 함정 때문이라고 분석해요. 네, 궁금하네요. 첫째, 상대방이 내 거절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즉 상대의 수용 능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다. 그렇죠. 둘째, 거절했을 때 일어날 결과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라면서요. 와, 정말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네요. 그럼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무작정 싫어요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핵심은 거절의 내용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감정이요? 네. 책에서는 거절해야 할 상대의 유형에 따라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 세 가지를 제안해요. 먼저 내 거절에 실망하는 상대를 한번 생각해보죠. 상황 정말 많죠. 안 도와주자니 매정해 보이고 도와주자니 내일이 산더미고요. 그때 필요한 건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라는 차가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죠? 오히려 나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도와주기 어렵지만 이 문제는 자네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 라는 신뢰의 표현이 중요해요. 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의존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스스로 해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거절을 통해 상대를 오히려 성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거절을 통해 상대를 성장시킨다라? 와, 이건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럼 막무가내로 화부터 내는 분노하는 상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유형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가 화를 낼 때 똑같이 감정적으로 맞서면 그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그렇죠. 책에서는 감정의 폭발을 폭풍우에 비유해요. 폭풍우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잦아들죠. 네, 이때 현명한 방법은 일단 상대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존중하는 태도로 조용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말을 끊거나 반박하지 않고 그저 상대가 감정을 쏟아낼 시간을 주는 거죠. 일단은 듣기만 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거절을 잘 못해서 밤새 동료의 발표 자료를 대신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아이고, 다음 날 저는 피곤에 절어 있었고 그 동료는 제 덕분에 칭찬을 받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저의 어설픈 친절이 결국 제 자신과 제 원래 업무에 대한 나쁜 배신이었다는 걸요. 와. 그 이후로는 분노하는 상대를 만나도 이건 저 사람의 감정 폭풍우이지 내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와, 정말 와닿는 경험담이네요. 마지막으로 체면을 중시하는 상대는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적당하면 자존심 때문에 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상대에게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말이죠? 거절의 메시지는 같더라도 다른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부장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처럼 완곡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체면을 세워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 장소가 중요하군요. 네, 결국 현명한 거절은 내용 전달의 기술이 아니라 관계 관리의 기술인 셈이에요. 그러네요. 질문, 그리고 거절.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소통의 질이 확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대화의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요. 아, 맞아요. 타이밍. 가끔 상사방에 들어갔는데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하겠다 싶은 싸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정확해요. 타이밍이 전부일 때가 많죠. 이 책에서는 바로 그 대화의 분위기, 즉 상대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를 제시해요. 뭔가요? 바로 감정의 좌표 혹은 감정의 4분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가로축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 세로축은 높은, 낮은 에너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요? 네, 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면 대화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죠. 오,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일사분면은 에너지가 높고 감정은 긍정적인 상태, 활달형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의 상대는 대화하기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열정이 넘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상태라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라기엔 최적이죠. 근데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생각 안 하고 섣부른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좋네. 당장 추진해. 그렇죠. 다음 날 내가 언제 그랬지? 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상대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약간의 냉각기를 두는 게 좋아요. 하하,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럼 반대로 에너지는 높은데 감정은 부정적인 이사분면, 공격형은요. 이름만 들어도 피하고 싶은데요. 이 상태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불난집이에요. 분노와 불만이 가득해서 아주 작은 비판에도 폭발할 수 있는 상태죠. 네. 이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끊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순간 그 해결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또 다른 공격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이때 우리의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소방관이에요. 일단 감정의 불부터 끄는 게 급선무죠. 3, 4분면은 에너지는 낮은데 감정은 부정적인 심사형이군요. 걱정이 많고 매사에 비판적인 상태. 네, 책에 나온 예시가 정말 와닿았어요. 중요한 회의가 끝난 직후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사에게 찾아가서 비용 결제를 올려봤자 통과될 리가 없다는 거죠. 최악의 타이밍. 맞아요. 이 상태의 상대는 모든 제안을 일단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기 쉬워요. 직접적인 설득은 잘 통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럴 땐 상대의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 급하면 직접 대면하기보다 이메일이나 메시지처럼 상대가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게 현명해요. 마지막 4, 4분면은 에너지가 낮고 감정이 긍정적인 이성형이네요. 평온하고 수용적인 상태.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소통 상태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든 상대를 이 4, 4분면으로 끌고 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 우리의 목표는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가요? 핵심은 상대가 지금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에 맞춰 내 소통 방식을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군요. 네. 공격형인 상대에게는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주고 심사형인 상대에게는 기다려주거나 다른 채널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상대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충돌의 절반은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소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많이 얻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호감 가는 대화의 비밀은 첫째, 내 말을 줄이는 대신 왜? 라는 질문으로 상대의 진짜 속마음과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것. 네. 둘째, 거절이 필요할 땐 내용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유형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 말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상태를 감정의 좌표로 진단하고 대화 전략을 세우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예요. 우리는 보통 소통을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소통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걸 보여주죠. 책에 칠불책이라는 말이 나와요. 칠불책이요. 네. 여러 사람 앞이나 상대가 실품에 잠겨 있을 때 혹은 몸이 아플 때처럼 꾸짖거나 책망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상황을 말하는데요. 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이 관계에서, 이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소통은 어쩌면 무언가를 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침묵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주는 것 아닐까? 아, 때로는 전략적인 침묵과 기다림이 100마디 유창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통의 기술일 수 있다는 것.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로 남겨드리고 싶네요.